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포럼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진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교사가 알아야 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법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등등등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을 대상으로입니다. 곧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이 피해자이면 학교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피해를 받았냐? 자, 두 번째 핵심이죠. 상해, 폭행, 감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듯이 이것 말고도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곧 학교폭력의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누구이냐입니다. 그게 곧 학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피해를 받냐?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다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정의의 가장 핵심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학생이어야 되고 또 그 종류는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라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생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하의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장기 결석을 해서 또는 유학을 가서 다른 대안학교에 다녀서 정원외로 관리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으로 봅니다. 그에 반해서 고등학교에 자퇴나 퇴학을 한 아이들은 학적이 학교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하의 모든 아이들,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도 학교폭력을 똑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얘기하는 상해, 감금 이런 내용들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 피해받은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의 정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학생이어야 되고요. 또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법 목적이 뭘까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은 법원에서도 형법과 민법과 다르게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의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민사의 어떤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또 형사의 민사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학교폭력 예방법은 다른 법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의 공감 능력 지수를 말해줍니다. 자,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공감 지수가 3.64로 낮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은 5.6으로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지수가 학교 폭력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등,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생을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조기에 빨리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최소화로 나타나겠죠.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징후를 빨리 발견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준다라면 그 문제가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자, 피해 학생의 특징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시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사들에게만 자꾸 뭔가 다가오는 모습이 있다든지, 그리고 뭔가 문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뭐 지각도 안 하고 어떤 학습 준비물들을 잘 준비했던 아이가 갑자기 지각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물도 준비하는 게 소홀해진다든지, 이렇다라면, 또 특히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피해받는 아이들은 자꾸만 불안 행동을 합니다. 뭔가를 긁는다든지 뭔가를 자꾸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멍하니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에 팔려있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혼자 그냥 외톨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몇몇 아이들만 어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학급 행사라든지 학교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으로 의심을 해서 면밀한 상담을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해 학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가해 학생의 징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던 아이가 갑자기 일탈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건을 잘 안 사는데 물건을 사는 횟수가 증가를 한다든지, 또는 돈에 쓰는 품품이가 점점 커진다든지, 이러면 가해 학생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힘 있는 몇몇 아이들과만 어울리면서 다른 아이들을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불규칙적인 어떤 귀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가해 학생으로서 의심해보고 가정과 함께 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상담을 실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과 어떤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초기에 우리가 징후를 발견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요 작품은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정경과 배경, 곧 형상과 그 뒤에 배경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정경에 초점을 주면 이와 같이 두 노인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 더 정경을 좁혀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이와 같이 기타를 연주하는 남자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곧 이 작품은 정경과 배경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리고 사람의 주의 이동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달라진다. 때로는 정경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배경이 정경이 되기도 하는 현상, 이런 역전현상도 일어나는 모습을 말해주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곧 형상이 배경보다 두드러지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배경 또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현상만 봐서는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이들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그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특정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방과 초기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사들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 교원에게는 신고의 의무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법률 위반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교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전담기구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다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고 또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신고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사안을 처리해 가야 됩니다. 근데 사안을 처리해 갈 때 절대 선생님 혼자 하지 마십시오. 법적 기구인 전담기구의 어떤 의견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가십시오. 혼자 판단해서 혼자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쓸데없는 분쟁과 오해에 선생님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와 함께 이 사안을 함께 처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안을 처리할 때는요, 교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안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은폐니 축소니 쓸데없는 분쟁과 오해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의사항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곧 관련 학생들을 조사할 때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 보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냐. 수업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의 동의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학습의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서 그 아이의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으로 가해 학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관련 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담기구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반드시 듣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진술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충분한 학부모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지는 게 학교폭력 처리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개인정보나 비밀 누설에 대한 엄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비밀 누설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성사안이다 아니다. 교사들이 직접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사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지한 즉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음에 말씀드리겠던 비밀 누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비밀 누설하면 학교폭력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얘기하는 비밀 누설의 금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가 비밀의 범위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개인,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안을 처리하고 이걸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의 사안들이 된다. 또는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갈 것 같은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개별 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만 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의 어떤 절차 내용들은 반드시 학부모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세 사항만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2겠죠. 그런데 정답이 2만 있을까요? 자, 물방울 한 방울과 물방울 한 방울이 만나면 큰 물방울 한 방울이 됩니다. 또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곧 1 더하기 1이 2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성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더더욱 정답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의 특징은 시기와 속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발달의 특징에 보면 첫 번째, 적기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회를 줘야만이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특징, 불가역성이 발생합니다. 한번 그 기회가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걸 보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요, 누적정의 특징입니다. 한번 어떤 결손에 따라서 어떤 장애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결손과 장애가 그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 단계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의 특징인 적기성, 불가역성, 누적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기회와 그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청소년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발달의 어떤 기제의 특징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어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를 아이들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생활지도의 관점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생활지도는 정답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통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강제적으로 끌어오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아로 봐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끌 때도 교사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생활지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생활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발달해가는, 성장해가는 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과 어떤 합의된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과 협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생활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변화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마음을 울리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이 생활교육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생활지도의 관점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우리 개개인 아이들의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아이들이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어디입니까?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교육의 관점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사들이 알아야 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